자, 여러분, 자, 들어오시고요. 250페이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떤 거고 또 기타 필요경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요, 처음으로 이번 순환은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지난 순환까지는 이거 자세한 건 안 배웠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자세히 배워봅니다. 먼저 양가로 5번 필요경비 있죠. 실지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해당 실지 취득한 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양도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몇줄이고요.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해야 증빙서를 수치 보관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단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단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단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거기다 추가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증이 없어도 인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낸 그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이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다가 좀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자,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다가 단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봅니다. 어떤 게 취득가액이냐? 실지 취득한 가액. 먼저 기업번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요, 현재가 차린 차금 및 폐 없이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몇 줄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건지 이제 현재가 차린 차금, 자 여기 어떤 건지 거기 나와 있고 바탕 박스에 폐 없이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이거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가 차린 차금이 어떤 건지 살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보세요. 거래 대금을 10억 원의 거래 대금을 이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10억 원의 대금을 줘야 되는데 요 10억 원을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0년 후에. 그러면 10년 후에도 10억 원만 딱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10년 후에 10억 원과 현재 10억 원 요거 같게 주려면 학개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1 플러스 아래 1년부터 해가지고 1 플러스 아래 n년을 곱하잖아요. 10년이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10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미래가치 10억 2천만 원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가 빠지냐? 2천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을은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 결국은 10억 2천 내고 취득한 거잖아요. 10억 2천 내고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은 이자액 상각과 관련한 요 1 플러스 아래 N년과 관련한 요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키지 않아야 돼요? 포함시켜야지. 요거 내고 결국은 취득하는 거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결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따가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쪽에서 써드리는 게 낫겠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근데 이게 이 시가가 예를 들어서 소위 시가가 1억짜리예요. 시가가 1억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자, 을이 주인공인데요. 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을은요. 이것을 병이라는 제3자에게 팔면서 이것을 3억 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 3억 원,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 1억 5천. 그래서 양도차익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요. 자,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다. 남남 사이 같으면 1억짜리 1억 5천에 사든 2억에 사든 10억에 사든 자기 마음이지, 사기 공박 강박만 아니면 사적자 지원칙 정도니까 비싸게 사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그러면 틀려져요. 그러면 관할 세무사항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했을 때는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이따가 나오는데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3억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5%. 그러면 1억이 5%니까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5천이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수시켰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관할 세무상이 다시 계산해요. 무엇으로 계산하냐면 이때는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양도가격은 자 3억 원 실제 양도한 가격,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 그래서 취득가격을 시가로 해서 1억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에서 시가 초과액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의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까 현저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요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현저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은 및 폐없이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폐없이 잔존재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건 나중에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포함시키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고요. 그 얘기입니다. 결론만 하시고 251페이지 봅니다. 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는 매입가액이요. 내가 산 가격. 옛날에 내가 그것을 2억 원에 샀다. 그럼 산 가격이 2억 원. 여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그 기타 부대 비용에서 소개비 같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 같은 소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하다면 소개비. 중개 수수료 같은 소개비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영수증 보관하고 있으면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필요경비에. 그 다음에 근데 또 미출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상주점 알고 있어야죠. 예. 여러분들이 집 팔 때 그동안 냈던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취득세, 등록명세 같은 취득 관련한 그 세금은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은요. 그냥 건축했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집을 지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을 짓거나 또 아니면 상가 같은 거 지었을 때는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법인한테 시공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문제는 이제 뭐 그런 거에 이제 다 그 계약서가 있고 금융거래자료라든가 또 세금계산서 같은 게 다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어떤 수강생분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주 어쪽 저 청원군 충북 청원군 어디에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것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땅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 자기 친구가 이제 그 건축업자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자재를 좀 사놓으면 친구가 와서 시간 될 때 좀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좀 벽돌 쌓고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제 친구가 시간이 되면 또 이제 자기가 자재 사놓으면 또 친구가 와서 좀 이렇게 해주고 자기도 같이 이제 노동력 포함해가지고 이제 같이 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을 지어 그러는데. 친구한테 그냥 그것도 수고비조로 돈을 좀씩 줬는데 뭐 정식 공시학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증빙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벽돌 좀 사고 막 그런 거 하고 자재 좀 산 거 영수증 일부가 좀 있지 뭐 제대로 된 영수증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는 하나도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엄청 커져가지고 증빙을 취득가액을 증빙을 못해서 굉장히 낮으니까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곤란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등 여러 가지 그 취득하는 데,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니은번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승인 재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하는데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그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자,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있잖아요. 소송 화해 비용을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화해비용은 원래 취득하면서 들어간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에?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이 소송화비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인지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또 다 체크입니다. 이런 거. 당사자 확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야 우리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자. 대금을. 대신 이자 붙여야 되겠죠? 그럴 때 이자를 15%로 하기로 하자. 그럴 때 결국은 그 15% 이자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단 근데 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부자들이 많아서 집을 살 때 대출 하나도 없이 다 자기 돈으로 그냥 현금 딱딱 주고 샀죠? 현금은 2억, 현금 5억, 현금 6억 탁딱 주고 그냥 은행에 있는 거 그냥 바로 그냥 탁 찾아서 6억 딱 뭐 이런 식으로 다 집 샀나 보구나. 아이고 대답도 안 하고. 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 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에 제외되는 경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면박을 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자 봅니다. 2번이요. 취득가액에 제외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기억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는 이자만 포함하는 거죠. 니은번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각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동그라미 니은하고 있잖아요. 디귿번은 일단은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번은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거 이중공제 방지원칙. 그 니은번과 디귿번을 묶어가지고 그 앞에다 뭐라고 써놓냐고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이야. 자, 일단 니은번. 이중공제 방지원칙이에요. 그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한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번에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소송 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좌우지간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번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예전에 서울 강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08년도, 9년도 고무렵이었는데 제가 실제 서울 강동에서 강의하는데 수강생들 빽빽히 있는 속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떤 수강생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 수강생이 실제로 앞쪽에서요.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있죠.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수강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수강생이 쏘는데. 아이고. 그 수강생은 결국 합격 못했고 그 해에 아이고 하여튼 말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중공제 방지원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리을번이요. 리을번.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취득한 경우에 시가초과액 아까 1억 5천 이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니까요.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요.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어요. 자, 이번에 팔면서요.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 체크입니다. 근데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요. 기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예외도 있기는 있어요. 아직 안 배웠고요. 자, 포함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하잖아요. 근데 상속 증여받았던 내가 부동산이 있어요. 그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팝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걸로 할 거냐. 상속 증여받았으니까 실지 취득한 가액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실지 취득한 가액을 빵원으로 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 옛날 상속받았을 때 또는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포인트는 상속계실 증여일현재. 옛날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그때 현재인데 시험에서는 그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양도일현재. 자, 상속증여세법 규정의 평가한 가액 아니고 또 양도일도 아니고요. 등기일 현재. 등기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X입니다. 그래서 양도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액, 그걸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요.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그것까지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그것까지 문제에서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거냐면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증여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할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원칙 시가라고 계산해요. 시가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하고 틀려요. 그때 시가라는 것은 상속계실 전후 6개월,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요. 만약에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 사례가액, 수용을 당했으면 보상금액, 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의 평균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봐요. 그래서 이런 거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돼요. 원래 부동산 상속증여 받으면.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준시가로 이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 받았어요.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시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시가로 하는 게? 기준시가로 하는 게 기준시가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하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기준시가로 하려고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증여 받았을 때 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또 저 아파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런 게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그 매매 사례가액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가라든가 일반 이제 토지 같은 거 이제 저런데 전답 같은 거는 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해서 이렇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어떤 간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상속계실 또는 증여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거 양도일현재, 등기일현재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은 가압상속과 관련한 것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넘어갑니다. 가압상속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나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갑니다. 자, 252페이지 보시면 실지 거래에 의하는 경우는 기타 필요 경비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기타 필요 경비 어떤 게 포함되느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수여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데요. 들 말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들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쭉 내려와서 양도재산을 취득한 후 쟁소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이건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떠오르시죠?
자, 이런 것도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을 시킵니다. 이중문제 방지원 측상.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수용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러니까 토지 수용당했는데 보상금이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등 금액은 포함합니다.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역시 필요금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하는데, 이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쫙 미줄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포함한다. 자, 그런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금비에 포함시켜줍니다. 소송 화해 비용도. 그 다음에 리을번.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라든가 또 샤시 설치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이런 것들, 양도재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총 매출이고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죠. 그 다음에 미음번, 개발부담금이요. 자, 개발부담금, 또 비읍번, 재건축부담금. 자, 이런 것들은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다음에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액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슬쩍슬쩍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중에 슬쩍슬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보충 내용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요. 수익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현상과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결론이요. 자본적 지출액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하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같은 뭐 이런 것들. 욕실에 타일 있죠? 욕실에 타일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페인트를 깨끗하게 쌈박하게 딱 칠하면요, 건물이 후질근했었는데 그냥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아파트는 지나가면서 야, 이 아파트 썩었어. 아, 야, 페인트가 막 다 벗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래되고 막 우중충해지고 막. 그런데 그런 아파트도 페인트를 싹 칠하면 겉으로 지나가면서 와, 언제 이렇게 아파트, 이게 새 아파트가 있었어? 쌈박하게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썩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원래 그런 게 또 투자 가치는 더 있잖아요. 자, 어떡하냐. 그런데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 건물 쌈박하게 칠하면요,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아닌가요? 건물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자산 가치 증가하는 비용 아닌가 그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수익적 지출액은 원래 그 아파트요, 페인트가 깨끗했었어요. 처음에. 아니면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페인트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신나게 들어가서 총명품을 안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딱 문을 열었더니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아니면 안 샜어요? 샜으면 문제지. 샜으면 막 시하고 막 해야지. 그런데 어떡하네. 멀쩡했잖아요. 상가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물이 새. 그러면은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이지. 뭐 예를 들어서 욕실에 타일이 오래돼가지고 깨지거나 막 그래요. 저 다시 드러내고서 다시 까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거나 또 계약서 작성 비용, 또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 팔았다, 소개비 같은 이런 것들요. 양도하면 들어간 이런 비용들 다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필요비에 포함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다가 뭐 양도 간접 비용 그러면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양도 간접 비용 그러면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 같은 거, 이사 비용. 그다음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같은 거, 해제 시 위약금 뭐 이런 것들은 자, 양도 간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등등.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매입하면요, 바로 그냥 금융기관 등에 팝니다.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가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속칭 말입강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도 필요금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가로안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필요금비에 산입해 줍니다. 쫙 밑줄이고요. 요거 가로 안의 내용을 작년 시험에서 물어봤었는데요. 자, 작년 시험에는 뭐 전액 다 그냥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양도자가 금융기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아닙니다. 이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할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용해서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3번 있잖아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감 환기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추계 방법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취득가액을 만약에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매감한기를.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 여기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봤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니까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추계 방법으로 정했느냐. 특히 추계결정 경정. 어떤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했어요? 매감, 환, 기자.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그럴 때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얘네들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요. 자, 얘네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요걸 갖다가 이제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어떨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냐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이렇게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자본주의과 양도비용이 아니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보세요.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요거 공제율 3%를 적용해요. 취득 당시 기준가가 1억이면 1억에 3%니까 300만 원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합니다. 또 미등기 양도하는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는 미등기 양도하는 분들은 미등기 양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후에 특강 그 기출문제 특강 들었던 분들은 이것도 했는데 예? 371 했어요 안 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지 않으면 부정 타느냐? 371 했습니다. 이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느냐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그죠? 이러니까 생각이 나지. 그래서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뭐가 시작되면 이제 단원별 우리 모의고사 오후에 특강이 시작되는데 일단 이론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 책 하나도 안 특히 이제 틈만 나면 1차 과목을 공부해야 돼. 2차 과목은 언제 공부해야 되느냐. 수업이나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법을 그리고서 던져놓고서 자 일주일 후에 오늘 수업이 뭐였더라? 아 오늘 세법이구나. 그래서 꺼내갖고 와요. 그리고서 앉아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앞뒤로 막 복습은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과목 같으면 그런 거 이제 앞뒤로 복습 안 해주는 과목은 그 책만 꺼내고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이 나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또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반드시 뭘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게 좋은 게 그날 배운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배운 범위 내에서 우리 세법은 이제 올 첫 주에 양도소득세 들어간다고 그랬죠? 바로 양도소득세 이제 바로 그 배우면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30문제니까 아이고 30문제를
양이 많으면 모르는데 진도 많이 안 나갔을 때 30문제는 어떻게 만드나. 자, 왜냐면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 막 그 유사 문제 막 그 요 같은 내용인데 요런 문제 요런 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물어봐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30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물어봐. 이렇게도 저렇게 살짝만 막 바꾼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막 물어보잖아요. 그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면 30문제씩이니까 한 몇 조, 한 4조 하나요? 예? 예? 그잖아요. 8조 하나요? 3, 8에 24, 240문제야? 문제집 한 권인데 문제집 한 권. 그러자면 그 배운 내용을 갖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그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웠는지 못했는지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가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보고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이제 자기가 틀린 걸 확인하고 그럼 포인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풀면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하니까 꼭 또 힘드시더라도 꼭 그 요거는 단원별 모의고사는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 6월 과정, 심화 과정을 넘기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면서 넘기면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적응이 금방 돼요, 이제.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어떤 간에 그것도 했었는데, 자,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보세요.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3%,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0.3%예요. 1,000분의 3. 등기된 것보다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하네요. 그래서 0.3%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공제율 7% 인정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자,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몇 프로? 1% 인정해요. 이렇게 필요비상 공제율, 기타 필요비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필요비상 공제율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자,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느냐? 며칠이요? 애 낳고 나 며칠 되기? 3, 7일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애가 태어나면은 옛날에는 대문에다가 저도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대문에다가 금줄을 둘렀어요. 그래서 새끼줄에다가 그 노란 새끼줄에다가 딸이면 순만, 아들이면 그 숯 사이에 빨간 고추 껴가지고요 금줄을 둘렀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왜 그랬냐? 굉장히 과학적이죠. 잡상인들 아무나 함부로 들럭거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부정 타지 말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아, 신생 아직 태어나서 바이러스 면역체계 형성 안 되는데 이 사람 와서 이렇게 장군감이네 예쁘네 공주네 왔다 갔다 하면 바이러스 다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옛날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가 지혜롭죠. 자, 여러분 봅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어요.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느냐? 3, 7, 1이에요.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3, 7, 1. 맨 위에 어떤 겁니까?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자, 그래서 다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부정 타느냐? 이렇게 높이로 외우라니까 머리로 3, 7, 1입니다. 맨 위에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3, 7, 1. 이렇게 외웁니다. 어떤 때 필요경비 공제하느냐? 취득가액 불명에서 취득가액을 매매감 한기 적용할 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는데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다. 취득 당시 기준가는 1억이었다. 그럼 1억에 3%니까 필요경비예상공제 3%니까 필요경비예상공제액은 300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2억 3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253페이지. 자, 취득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 인정 확인안 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동그라미 1번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순차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매감한기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이때는 필요경비예상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율 몇 프로? 3%. 미등기양도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지만 1,000분의 3,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취득 당시 기준가액? 7%. 나머지 1%.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3, 7, 1. 동그라미 하시고 넘어갑니다. 한쪽 가리신 4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산정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 필요경비 산정이에요. 자,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계산식에서 기억의 금액이 니은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니은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비추래요. 어떤 얘기냐?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했어요.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산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력과 양도비용 비교했는데 니은의 금액이 기억의 금액보다 크면 니은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자,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작은 것을 선택하는 밥은 없겠죠? 필요경비를 크게 해야지 양도가에서 많이 공제되니까 양도책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요, 특별히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계산 공제하면 되는데, 특별히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있죠. 이걸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 금액 있잖아요. 요거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친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크면 이거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둘 중 납세의무자가 작은 거 선택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원래는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계산 공제액 37을 하고 끝나요. 근데 다만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력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이미 계산 문제로 나왔고 작년에도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하고 고가주택과 관련한 거 묶어서 냈었는데, 자, 예전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자,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요. 취득가액 불명에서 환상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친 금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과 양도비용하고 비교해서 요거 이제 그때는 이제 요거 합친 금액이 더 컸어요. 이거 해가지고 한 금액이 1,400만 원인가 그랬고 요거 한 게 1,600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양도가액에서 1,600 요거 필요경비 빼가지고 1억 6천이었구나. 자, 빼가지고 양도책 구하는 그런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가 보구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달에도 또, 그리고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그 오후에 모의고사 할 때, 오후에 그 단원별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이제, 다음 5월 달에 요걸 이제 문제로, 요거 할 때 이제 5월 둘째 주나 아마 셋째 주나 둘째 주나 될 건데, 둘째 주나 할 때 단원별 모의고사로 제가 요거 기출됐던 문제 또 그 응용 유사한 문제를 출제할게요. 그래서 이제 틀리면서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자, 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양가로 6번에 있잖아요. 부담보증의 경우 양도책 계산은요, 계산 문제로 이미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것도. 그래서 요때는 제가 진짜 거의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요 동네에서 시험에 요게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왠지 그래가지고 시험 가기 전에 동영 모의고사로도 출제했었고, 특히 제가 마지막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는데도 출제했었고, 문제를 요거 부담보증 양도책 계산하는 거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장 가기 전에 꼭 이거 다시 계산 문제 확인하고 가라고 제가 카페에다 자료도 올렸었는데, 그 해에 제가 예상하는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 계산 문제 연습했던 것에 보다 좀 더 쉽게 나왔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해서 양도책 구하는 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실전에서는 취득가액만 구하는 문제로 나왔는데 숫자도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숫자도 거의 똑같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를 뭐 누가 저기 한 거라 출제자가 본 건 아니고 계산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출문제. 이번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필차 구했어요. 양도차액 구했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한다? 양도소득 금액 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액에서 공제되는 뭐요? 장기 보유특별 공제입니다. 제가 공제 취지는 기초과정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의어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주기 위해서 인정한다.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바로 적용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밑줄입니다. 등기되고 보유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가로 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 대상 나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 보유기간 3년 이상이 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되고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거.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봅니다. 입주권에 대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예를 들어서요. 요 시점이, 요것도 지난 순간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요 시점이에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자,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이제 이 종전주택은 나중에 다 때려부시겠죠? 다 때려부시고,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요거는 근데 원 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내가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요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이걸 갖고 있다 팔 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요거 제외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제외하는데 왜 제외하느냐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 보유등기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요. 사실은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요. 옛날 이 종전주택 취득가액, 이번에 판 가격, 이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한 것 뿐인데,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보유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인정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차익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배제되는 경우 중요합니다. 올해 잘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양도차익 계산 나오고 장기 보유특별공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잘 이제 또 장기공제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적용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배제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으니까 장기 보유 유도하기 위해서 우대지기에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 뭐하러 신경 써요? 그래서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보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이라든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다 중요합니다. 또 동그라미 4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거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예요.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이나 3주택 이상자는 그 다주택 포함해,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서요. 어떤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몇 주택자로 봐요? 2주택자로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어요. 네? 내가 1세대 100주택자인데 주택이 100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이구. 자, 어쨌든 100주택자도 그 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주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만 다주택자 배제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꼭 주의하고. 단 위 4부터 7까지의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액보입니다. 양가로 4번 공제액. 장기 보유통제액은요,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자, 양도 차익에다가요, 가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공제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투표 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의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2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공제합니다. 차장입니다. 장기 보유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액. 밑줄이고 가로도 알아둡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액을 한정해서 다음 표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때려부신 건물과 토지, 즉 주택의 양도차익에 요거에 한정해서 공제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즉 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다. O, X요. X입니다. 이 입주권 양도차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공제를 주느냐 표를 보니까요. 공제율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경우에다가 이렇게 필기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보유 연수에다가,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이요? 3%씩을 공제합니다. 처음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같은 거, 요거 3, 3은 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몇 프로부터? 10%부터 시작합니다. 양도차익의 10%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면 3, 5,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0%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근데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라고요? 고가주택이요. 아까 실지 거래한 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지만 9억 초과액은 과세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왕창해 줍니다. 얘는 투기 목적 없기 때문에 왕창해 주는데, 보유연수에다가 거기 양도세 과세의 1세대 1주택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얘는 보유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이요? 8%씩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양도차익이 83, 24.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어. 85, 40.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 확대 적용합니다. 그래서 24%도 몇 프로까지? 80%까지 왕창해 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이야.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가. 정답 질문이었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가로 안에 2년 6개월 보유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O, X예요.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가로 안에 2년 6개월 보유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통제를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가로 안에 지금 가로 안에 2년 몇 개월 보유? 6개월 보유니까. 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지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을 보니까 비고자의 국내 소재자산 양도시 장기 보유통제 적용. 자, 비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 대한 장기 분제는 받을 수 있어요. 10에 30%는. 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재미 동포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양도할 때 장기 분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이 24%에서 80%까지 이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미국
미국에 살고 있는 비고자 재미동포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것을 양도해요. 그럴 때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확대 적용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될 때 이렇게 장기 특별공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를 있고 또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 재미동포의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비고자에게 재미동포 비고자 그 보금자리는 어디 있냐고요?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확대 적용해 준다는 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공제를 10에서 30%는 받을 수 있지만 확대 적용은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뭐 3번 같은 것은 편하게 봅니다. 국내 1주택을 수요하는 고주자가 비고주자가 됐다가 다시 고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4에서 80%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거주자였었는데 비고주자가 됐다가 다시 고주자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공제받아서 확대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양가로 5번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한이요.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이제 보유기한 판단합니다. 2번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월과세 특례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고요. 양가로 6번을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자산별로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거지 소득별로 공제한다 그러면 틀리는데 양도 자산별로. 257페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공제 보셔야 되는데, 자, 가필 차장.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기과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구하는데, 자,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 자, 공제 대상 바로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양도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 쫙입니다. 자,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는 아까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통제는 모든 자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한도 관계가 없어요. 3년 보유 못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1개월 보유했어도. 그래서 기본공제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깔아줍니다. 자, 저를 봅니다. 네,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싹 다. 하여튼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를 배제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국외자산이든 뭐 보유기간 자산 종류 관계없고 비고자가 하든 뭘 하든 싹 다 깔아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이었죠. 공제액 봅니다. 양도소득 있는 고자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별로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 소득별 있잖아요. 그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녀해가지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러면 X예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득별로요. 이때 말하는 소득별에서 이때 소득은 어떤 거냐면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 공제니까 양도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에? 양도 소득금액별로 각각 250만 원. 그런 거지. 소득별로 공제하는 거지.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에서 250 등에서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자, 그럼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네요. 공제 방법 봅니다.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밑줄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에 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밑줄 쫙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요게 장신용으로 지문에 나왔었는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고자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래서요. 어떤 일부 회사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어떤 분은
그걸 자꾸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 어떤 정보회사, 법회사, 정보회사 보면 피 출판사, 피 회사, 어떤 타 회사에서 이러면 또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모 회사에서 어떤 모 교수님이 보면 문제 출제하실 때 이거를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알면은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어떤가 보세요. 비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비고자 양도할 때는 양도소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맞는 질문으로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떤 회는 보니까 비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해놓고 틀리게 해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비고자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1세대 1택에 대한 확대 적용 같은 걸 장기보유공제 확대 적용을 배제하고 그러는 거지 기본공제는 무조건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내와 국외재산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국내 재산과 국외재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하는데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 이게 올해 개정세법인데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양도소 금액에서 250만 원 공제합니다. 매출 추락입니다. 자, 쫙 매출 추락이요. 그럼 어떤 얘기냐? 넘어가서 조금만 더 보고요. 넘어가서 258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3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쪽 미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하되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지금까지 읽은 얘기들을 쭉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사례로 쭉 한번 살펴봅니다. 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거주자가 양도를 했다. 자, 거주자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 국내와 국외자산을 구별해서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아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자, 국내에서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공제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요? 250만 원.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외자산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개정세법이 이거예요. 자,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가지고 얼마요? 250입니다. 자, 그러면 거주 양도했을 때 이런 걸 전부 다 양도했다고 했을 때 국내 전부 다 양도했다고 했을 때 최대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국내 자산만 하면 750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 또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고 양도소득 금액 400만 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더 이상 없고요. 등기 다 됐고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건물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죠? 자, 토지 양도 시에는 감면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순차로.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250이니까. 자, 그래서 토탈에서 250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엔 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양도자가 양도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 그래서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얼마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원래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 해주지만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 얼마?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수 금액이 300만 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고요. 양도수 금액이 200만 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수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 주식과 나머지 애들은 소득금액 구별하니까 여기 주식에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 자, 교재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다 설명드렸고, 보충 내용 장미제와 기본공제 비교 보시고 나중에 핵심 요약할 때 5월 달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 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이제 가필, 차장, 소기, 과세표 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해? 산출세율이요. 잠시 쉬었다가 양도세 세율 여기부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